진행 버튼이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반가운 얼굴들 봐서 더욱더 제가 즐겁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마무리 짓는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어제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아우리에서 일했던 3년간이 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열심히 역할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 정말 건축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진지하게, 그전에는 옆에서 듣기만 하고 논의만 했지만 정말 스스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온영태 초대 소장님께서 굉장히 그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건축 정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대부분의 분들이 건축을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간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 정책으로 아직도 그런 혼란에 상당히 처해 있는데, 건축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디까지나 국민 속에 다가가야 됩니다. 국민 속에 다가가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꼭 집어줘야 건축 정책이 성립하는 것이지, 건축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걸 하면은 절대 건축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서민들이 생활을 파고들어서 마음속 깊이 들어가야 정책으로서 존재 가치가 생기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동안에 건축계에 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 분야에서 해야 될 모든 정책 과제를 다 다루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걸로 알고 싶습니다만, 핵심적인 과제를 잡아야 됩니다. 핵심적인 과제. 그래서 그러면 생활 부분, 국민의 생활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박성기 정책관께서 이야기하셨죠. 뭐냐면은 안전 부분, 에너지 부분, 그리고 문화 부분. 그래서 핵심적인 걸 잡아서 거기에 좀 강조를 해야지, 전부 그냥 한정식처럼 쭉 펼쳐놓으면 아무도 감흥이 안 올 겁니다. 그럼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 말미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 부분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건축 분야에서 도시 재생 당연히 포함하겠죠. 근데 도시만 전공하는 분들은 도시 재생은 자신의 분야라고만 생각하지, 건축 분야에서 이게 끼어드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토연구원하고 아우리하고 그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국토연구원이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연구기관인데 또 아우리에서도 똑같이 한다, 이런 굉장히 혼란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는 건축재생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시재생의 90%가 건축재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축재생이 되어야 도시재생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럼 도시 분야는 도시재생만 하시고 우리는 건축재생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재생 정책을 앞으로 수립하기를 아우리한테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건축재생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서민 생활의 안전이나 또
에너지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 분야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기술 분야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 운영 이런 전체적인 분야는 아울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면은 2005년부터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적 성장에서 좀 질적 성장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걸 건축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참 김진애 박사가 왔으면 정말 빛날 텐데, 제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할 때도 그렇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하면서 선진화위원회 백서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거기에 있는 말들이 다 주옥 같은 말들입니다. 거기서 이때까지 더 이상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 건축 정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이 범부처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그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했죠. 예. 그게 이제 싹이 되어서 2007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공포되고 2007년 말 2008년 초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아우리도 이제 2007년에 물론 출범했습니다. 아우리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제 쌍둥이로 이제 태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의 성격의 법정위원회로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다. 건축정책위원회가 이제 10개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이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건축 관련 정책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건축이 가장 적은 부서가, 건축 행위를 가장 적게 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입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집을 많이 짓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업무를 조정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왜 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부하고 관련된 위원회로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또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제가 이제 4기 위원장인데 각 기마다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 2월 달부터 국민이 행복한 건축에서 효율적인 공공건축, 편하고 살기 좋은 집,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환경, 건축 서비스 산업의 진흥, 통일 한국의 국토 미래상 제시, 이렇게 5개 주제를 걸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당 부분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한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에서는 건축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건축 문화를 강조하고 그 전 2기에서는 경관, 그 당시에는 경관을 상당히 강조했죠.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선진화위원회에서 좋은 건축, 좋은 도시, 건설 산업을 3D 산업에서 3C 산업으로 이제 전환하자 했는데, 이 좋은 건축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여성을 좋은 건축을 어떻게 진흥시키느냐, 프로모션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축,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제 세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건축 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이 있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10년 정책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건축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움직이고 건축 정책의 전체적인 기본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크게 건축기본법에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정책의 기본 방향, 건축정책의 수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한절로 되어 있고 또 건축문화의 진흥, 한국건축규정의 운영, 한국건축 KBC라고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생활 공간의 공공성을 구현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한다. 이렇게 건축기본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공성을 아주 강조한 것 같습니다. 공공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실생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수립이 되었는데 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고 이 내용을 또 이제 그 실행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하고 인력과 딱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선언적 계획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이제 작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내용인데 뭐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방향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생활공간을 파고드는 겁니다. 생활공간의 안전성을 증진시킨다. 생활공간을 파고드는 거고 두 번째는 공공건축을 효율화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건축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방향은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생활공간, 공공건축, 건축문화. 이 세 분야가 핵심 건축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공공건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제가 아우리 소장으로 있을 때도 공공건축, 국가공공건축 수급 기본 방향 연구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기재부의 협력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데 그 상당히 아직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역할을 다 못했지만 5기 위원회가 이제 출범하면은 분명히 이 일을 다 추진해 주지 않을까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2007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 하나로 더 설립하려고 추진하다가 아직 이것도 이제 기재부의 여러 가지 이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건축진흥원이 이제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울이라는 이제 가 있고 건설기술연구원 이제 기술 파트를 받는 이래서 삼각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진흥원이 이제 좀 설립이 되었으면 그 건축진흥원에서 해줄 게 뭐냐 하면 그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나타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민간 자율의 기준이나 데이터를 확립하고 민간이 그 건축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여러 부처 설득이나 국회 설득이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국회로 가기 전부터 지금 기재부부터 설득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이때까지 몇 년간 흘러오고 있습니다. 또 건축계 내에서도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이거 뭐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앞으로 이것도 5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은 또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해온 내용들을 보면은 국가 상징거리 조성 문제,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관저도 대통령 집무실도 전부 이제 세종로 쪽으로 옮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공간도 재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1기에 시작했지만 아마 5기에서 마무리 짓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공간으로 파고든 것이 뉴하우징 운동이 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민간업체, 지자체 다 연결이 돼서 에너지 성능도 개선하고 유지 보수도 되고 마을 복지 만들기도 하고, 이 개념들이 지금 현대 정책으로 다 녹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끊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개념들이 도시재생으로 다 녹아들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여기 일기에서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해피 차일드 운동, 그 당시에 공공 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하자, 이런 정책 제안을 했는데 슬며시 다 우리 정책이 다 어디로 녹아 들어가서 다 지금 엄청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공공 어린이집들이 지금 건설이 되고 이런 상태고 많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 당시에 많이 진행이 됐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만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어떻게 개선해보자. 한켠으로는 이제 아파트 형태로 나가는 쪽이고, 하나는 이제 그 도시 저층 주거지 재생 쪽으로 두 가지 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절대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한옥 플랜입니다.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거의 뭐라고 그럴까, 그 신성불가침의 존재입니다. 한옥에 대해서는 아무도 국회에 가서도 뭐 어디 정부에 가서도 한옥 인정합니다. 한옥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옥 분야는 우리의 큰 문화유산이니까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자 하는 쪽이 아주 우리 건축 정책의 큰 방향인데,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가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도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형 건물 큰 프로젝트는 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엄청나게 많은 자문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공공건축 쪽에서도 소규모 조그만 건물, 우리가 사는 보통 뭐 다세대 다가구라든지 민간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부분에서 아주 품질도 또 실용성도 건축의 조형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비용으로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큰 이름난 프로젝트의 비용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이 공공건축을 짓고 있는데, 이게 대한 표준 매뉴얼이 없습니다. 발주 프로세스부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데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어서, 제가 아우리 소장할 때 도대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미국의 파브릭 빌딩 서비스의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이게 초청도 하고 해서 보니까 국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아주 크게 규범이 없는 사회 같지만 그 하나의 매뉴얼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공건축 품질 향상 중에서 건축 디자인의 기준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능 표준 발주 프로세스, 이제 건축 디자인 기준이나 성능 기준을 만들어도 조그만 집에 가서는 현장에 가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각별한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지, 현장에 맞게끔 움직여야지 책상에 앉아서만 해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소위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기준 무용론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근 배치 다 만들어놔도 현장에 가면 그대로 배치 안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의 이제 국가공공건축 수급 관리 방안, 이걸 저희들이 이제 아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주해서 아우리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은 우리나라 공공건축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완전히 지금 지금 걸려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아주 5기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이제 좀 더 힘을 써서 이걸 꼭 실현시켜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이제 2015년까지 해서 총 222억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결국 근린 재생형 도시 재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리가 상당히 애착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국토연구원이 도시 재생을 하겠다 했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또 도시재생이다. 우리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이다. 이게 계속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다른 방향을 만들어서 좀 더 국민들한테 도시재생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아닙니다. 사실은 건축재생으로 나가면 주택재생이나 건축재생으로 나가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신정건축가 발굴 육성 정책 해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참여해서 신정건축가들은 여기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기에서는 통일 미래를 위해서 DMZ 개발 플랜을 만들어서 남북 공동도시, 소도시 건설 이런 내용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포항 지진 때도 우리 조충기 회장님하고도 이제 다녀왔습니다만 경주 지진 때도 다녀왔고 포항 지진 때도 다녀왔는데 이 학교 안전 경주 지진 때 우리가 학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다녀와서 우리 지난 6월부터 TF를 만들어서 학교 지진 안전을 개선하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돈은 지출이 되지만 크게 개선이 안전 부분이 크게 개선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또 포항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진성 학교가 이제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피시설로서 안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야는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다룰 내용 중에 하나가 소규모 주택의 품질 향상. 아우리에서 연구를 해줬습니다만 주택 품질 인증 제도 및 하자 보수 보정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보통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아파트 수준으로 살기 좋게 또 편리하게 안전하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지금은 그 건축 정책으로서 완전히 방치된 부분입니다. 이 전부 민간 영역에서 맡겨져 가지고 손도 못 대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이 기준만 강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실제로 이런 좋은 집들이 국민들이 살기에 편안한 집들이 살기 좋은 집들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큰 정책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규모 주택이나 건생 규모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 설명서를 도입해서 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 설명서 도입만 하더라도 상당히 또 많은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느냐.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도시 소규모 주택이나 주거 공간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시 공간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건축가 도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도시 공간을 제일 먼저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저층 주거지가 해결이 되죠. 그 주차장
해결은 어느 정도 공공이 부담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 서민들도 모두 주차장을 서민들 자체가 민간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 어딜 가나 서민들 주차를 그 서민 자체가 해결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우리나라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앞으로 주거 전부 지금 필로티 밑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필로티가 또 지진 안전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아주 생활 공간을 아주 엄선하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야 서민 동네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크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도시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녹색 건축 활성화, 이게 우리가 2020년까지는 공공건축, 2025년까지는 민간건축까지 전부 제로 에너지로 이제 탈바꿈하게 만들려고 새로 짓는 것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도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죠.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제로 에너지 시범단지까지 가보시고 상당히 이제 관심을 표명해 준 건 우리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너지 부분을 이제 하나의 화두로 해서 건축물 전체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안전 이 부분이 막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지금 현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미래건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래건축 포럼에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은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다뤄야 될까? 그리고 에너지 파워셀 같은 게 나오면은 에너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건축 도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이 되려면 공공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었습니다. 이게 큰 이제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UIA 세계 건축 대회도 작년에 있었고,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시도 공무원 워크숍을 해서 전부적인 서로 이제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도 전체 건축직 공무원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딱 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제 대회를 포럼을 개최해서 모이는 게 이게 상당히 서로 친목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미리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뉴딜 정책하고 관련돼서 우리는 건축재생을 주장해야 되겠다. 건축재생. 그래서 건축재생이 되어야 도시재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도시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핏줄만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좋아져야 되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건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건축 재생이 도움이 없으면 도시 재생이 완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 재생에서는 건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건축 재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건축 재생은 도시 재생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큰 도구다. 큰 도구가 아니고 90%를 차지하고 있다.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울이라든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재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크게 이제 한번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국회에 가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건축재생과 관련돼서 책 과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공공건축물 안정성 강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아울이라든지 국책연구소에서 다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시설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 관계됩니다.
국토부하고는 또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국건위가 나서서 이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광화문 광장 계획, 청와대 부지 활용 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가 다음 기에서 5기에서 상당히 다루어야 될 큰 내용이 아닌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하려고 했다가 전혀 시작도 못한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부분, 기재부하고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협조를 해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돼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지원 계획. 이건 벌써 대통령께서 한번 다녀갔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이제 정책적 협조가 될 겁니다.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나서서 또 아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가 처음부터 만든 이야기인데 국민 행복, 경제 활성화, 통일 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국민 중심의 건축 정책이 수립되도록 국정 운영을 자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아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합쳐서 이 국민 중심의 건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조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이제 정보 구축이라든지 정보체계, 빅데이터 관련해서 노력해온 부분들에 대한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정보체계 구축 성과, 현황, 추진 방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보라는 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빅데이터란 뭐냐? 사실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2001년에 가트너에서 정의한 3VS, 그래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정보센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자체는 사실은 정보라는 게 보통 우리 앞서서 많은 초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축사나 아니면 3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조강연이나 내용에서 모든 형태의 어떤 건축 정책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소 수립 초대 소장님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초기부터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DB 구축, 정보체계 구축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감히 자부하지만 건축도시 분야에서 가장 큰 정보체계들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정보체계들은 공개와 같아서 사실 필요할 때 늘 가져다만 쓰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잘 생각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실은 저희 정보센터가 그동안 잘 숨어 지냈었는데 이 사건으로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좋은 일로 9시 뉴스에 나오거나 네이버 실검 1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포항 지진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든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로 저희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각종 1위 차지했고요. 언론 보도 약 200여 건, 방문자는 일주일에 207만 명 정도 접속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진 불안감에 어느 정도 해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행정정보라는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부처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셔서 이걸 통해서 법률 정보랑 연관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 융합을 통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보센터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정보, 통계정보, 자산정보, 지식정보 등의 각종 분야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아우름이라는 사이트와 아우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정보센터는 저희 초대 소장님 계십니다만 2009년에 연구소 일반사업 1호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초기에는 데이터 구축에 좀 더 힘을 역량을 강화한 반면 최근 그 4대 소장님서부터는 분석 활용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 빅데이터 자체는 우리가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는 가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각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소프트웨어 혁명이다 보니 빅데이터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이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자 자재가 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 생산하는 일련의 체계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건축 도시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정책 동향, 연구 동향, 정책 사업, 법정계획, 건축 통계 이렇게 총 5개 분야로 해서 정책 동향은 오프라인상의 책자 발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분석해서 연구 정보와 융합해가지고 어떠한 연구가 올해는 가장 주목을 받았는가 등등을 분석하는 정책과 연구 동향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요번에 선정이 된 건 빼고요. 일반 사업하고 시범 사업 이러한 각종 정책 사업을 GIS 기반의 지도로 도식화해서 정보 서비스 제공 중에 있고요. 각종 법정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 설계, 도시 설계 등등 현업에 계신 분들이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내진 설계 등 비롯하여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건축자산 정보체계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국토부와 같이 해서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시범 사업 같이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옥동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각 지자체들은 건축자산의 진흥과 보존을 위해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관련 경험과 기술력이 부족해서 구축이 안 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국토부의 정책 능력을 합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구축된 정보들은 국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등등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구축하고 있는 정보들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정보 유통 및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정보를 만들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한 프로세스입니다. 즉 정보를 초기에 생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업, 학회, 협회, 연구소, 정부, 기타 등등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를 많이 생산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다 생산하시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 다 저희 같은 정보센터가 몰래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내기 위해서 분석, 활용,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단계는 뒤로 가겠습니다. 예. 1단계는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을 했고요. 올해까지 그 1단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정책 허브 역할로 수집 범위도 좀 늘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건축 정책이라든지 도시 정책, 공간에 관한 지표나 지수들을 좀 발굴을 해서 국토부 등등 부처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예정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좀 더
건축도시 분야 주식 허브로 좀 거듭이 나서 저희 연구소의 정보센터를 통해서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정보는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책 기반자께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는 이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정책 연구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센터 이은석 박사님께서 지구와 집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녹색 건축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녹색건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은석입니다. 오늘 이번 달로 해서 제가 입사한 지 만 2달이 됐습니다. 저 같은 이런 신참에게 2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이 됐습니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이 되었고 저 같은 신참에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연구소 식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심장이 매우 바운스합니다. 우선 지금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색 건축의 녹색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은유적이기도 한 표현으로 녹색이라는 의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소 좀 추상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연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소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에서부터 녹색건축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 순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그 녹색건축센터는 2011년 여러 우수한 저희 선배 분들께서 녹색건축 법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녹색건축법이 제정이 됐고 2013년에 국토교통부 산하 6개의 녹색건축물 센터가 지정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과 도시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담당해서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녹색 건축 기본 계획을 비롯해서 각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마련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정책들이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녹색 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을 묶어서 진행을 해보고자 여러 가지 기본 과제와 수시 과제를 통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녹색 건축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녹색건축법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지자체 조례라든지 중앙부처 고시와 기준과 지침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법과 정책과 관련된 기준안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정보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아우름 홈페이지를 통해서 녹색 건축물이 갖고 있는 우수성과 우수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녹색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우리 현재 녹색건축센터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1차 국가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성과와 그 앞으로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제로에너지 빌딩에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된 연구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녹색 건축물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미래 건축을 고민하는 녹색 건축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6년도 사회조사 통계의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축물이 딱히 그렇게 안전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 즉, 국민들께서 건축물과 관련된 시설물에서 안전함과 동시에 불안감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이유로서 건축물의 불안전성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2015년 파리 협약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이고 우리가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은 당연히 하면서 동시에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손실과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앞으로 함께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예방과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이미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통해서 보면 녹색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 패러다임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건축에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충분히 다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녹색건축물의 의미에 대해서 다소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및 자원,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7가지 요소들이 앞으로 향후 IoT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과 연계가 되면서 건축물이 앞으로 미래건축으로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고민해왔던 녹색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후변화 완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봉착을 해 있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고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건축물에 같이 결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우리에서는 건축물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건축의 지향점으로서 녹색건축이 해야 할 역할과 이런 중추적인 어떤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연구를 진행할 테니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 도시연구 본부장님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보행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본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성훈입니다. 보행연구, 제가 볼 때는 보행연구에 데디케이트된 센터는 세계 유일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기관들은 대체로 보행연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보행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센터를 보유한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제 교통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지 종합적인 환경 측면에서 연구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보행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초대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10여 년간 보행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사업, 보행센터도 이제 거의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간의 이제 조그만 성과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은 그의 보행 정책에 대한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초 연구 수행 및 대협력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 또 관련 법제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보행 정책,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면도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은 사고가 이면도로에서 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차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도 설치 기준에 따른 유효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도로 폭원이 부족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주차와 난폭 운전으로 인한 이면도로 사고가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장소 만들기나 도시재생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공간의 개선, 장소의 마련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보차 혼용 개념을 적용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도로의 유형을 국토계획법에 신설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아우리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가이드라인을 2012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하고 나니까 곧바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권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한 4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이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내년 상반기에 개정이 될 것으로 경찰청에서 올해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문을 어저께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밀당이 계속될 것 같고요. 대신 이면도로에서의 통행권에 대한 규정은 조금 개정이 일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 개선 보고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도로교통법, 보행안전평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교통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계 자문 및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보행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설계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지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선도적인 보행 관련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이제 쉐어드 스트리트 개념의 보행자 우선도로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인 행태조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부분이 또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안은 자치구에서 작성 설계안에 대한 설계 원칙, 대상지 현황 조사를 통해서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사전사후 촬영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계 요소들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 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사례인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나 양재도로의 경우에 설계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면도로에서의 활용성이 높지만 간선가로나 보조간선도로에서의 장소 만들기나 기타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하게 되면 아우리에서 설계 자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보도 확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공간을 어떻게 보행자 친화적으로 장소를 조성하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전략을 끊임없이 전달하고자 애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저희 설계 대안과는 좀 다르게 단순 보도 확보로 조금 조성이 되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파고라와 기타 조경 시설이 설치되면서 조금 더 장소 확보에 기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태조사 지침은 저희가 조사 분석 매뉴얼과 행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설계를 하거나 행태 평가를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발간되었던 종합이론서인 보행도시나 또 도행대련 도시 설계 도면에 대한 사례 스터디, 최근에 이제 해외 도서에 일부 북챕터를 발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협력 관련해서는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를 올해도 역시 개최를 하였고요. 또 선진 보행정책 국외 연수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을 하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행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행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보행 해외 사례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크21 컨퍼런스가 이제 되는데 저희가 2013년, 14년, 16년 3회에 걸쳐서 저희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해외 학회에서 발표를 해오고 있고요. 또 월드뱅크라든지 관련 기관의 초청을 받아서 끊임없이 해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반적인 가로 환경 개선이나 장소 만들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한 보행 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OECD 평균의 3배 정도의 보행자 교통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노인과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면도로의 교통 환경이나 또는 간선가로의 보행 환경들을 보행자 위주로 대폭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저희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제시해왔고 작년부터 이제 행안부와 교통학회와 경찰청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일부 반영해서 보행 환경 개선 종합 대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부터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저희가 제시했던 많은 설계 대안들이 좀 실현되면서 좀 더 걷기 편하고 또 매력적인 가로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데 꾸준하게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원은 몇 명 되지 않는데 항상 우리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박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배수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니고는 또 다른 사람들은 저희만큼 걱정해 줄 수 있는 보행 환경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 이런 의견을 항상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보행 연구에 기회를 주셨으니만큼 그만큼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 불가침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이거 발표를 하기 전에 이 글씨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글씨냐고 자꾸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센터의 이종민 박사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찾아오시면 한 자씩 써주실 겁니다. 예, 저희는 한옥이라는 부분이죠. 일반 국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바로 사는 집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그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좀 정리들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한옥 보편적 건축 유형이 되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 유형으로서의 한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입니다. 아까 오성훈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 우주의 한옥 전문 관련 정책 관련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예, 미국에도 있을 수 없고 일본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안에 있고요. 저희가 한옥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98건의 발간물이 나왔고 국가한옥센터와 함께한 국민의 수는 8만 9천여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주요 추진 경과를 보시면은 2010년에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대통령 보고가 된 이후에 국가한옥센터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에 개소가 되고 그 이후에 한옥의 그 기반을 다지는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국토부로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반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역 맞춤형 한옥 정책 확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보편적 건축 유형으로서의 한옥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위에를 보시면은 4개의 분야,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그건 3개의 세부 항목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크게 법 제도 및 정책과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인문학들이 항상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과 디자인 연구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이것들을 홍보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보편적 건축 유형의 근본을 찾는 것들입니다. 저희 선악들이 남겨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에서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만 건 정도 모았고 곧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선별해서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옥건축기법연구입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한옥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이 그 만드는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서나 보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건축 유형을 탐색하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옥 통계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완료된 건 없고 계속 진행 중인데 80여 개 기초 자치단체에 한옥 숫자를 세고 있고 대구라든지 서울은 이제 마감이 됐고 2018년에 경상북도 전체가 한옥 숫자가 다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와 같이 함께 지금 통계청 통계 등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약 6만 5천 채의 한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걸 어디 써먹을 것이냐, 한옥 수를 세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자산진흥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시재생 쪽,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지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한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역 지구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한옥이 보존되고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들은 영주시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걸 바탕으로 이전에 서정 박사님께서 연구해 주셨던 내용을 덮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한옥들을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갈 수 있을까를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건축유형의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한옥 등 건축 자산법 그 제정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하위 규정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그 기준과 그 외에 다른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었는데 한옥 건축 기준이라든지 그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지원,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 그리고 올해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길라잡이와 같은 안내서들을 만들고 있고요. 한옥 정책 브리프라고 해서 아우리 브리프와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46개의 브리프를 출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발간했던 한옥 건축 기준 안내서라든지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안내서, 그다음에 한옥 브리프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건축 유형을 널리 알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국가한옥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12권의 단행본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 포럼, 그다음에 공무원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를 32건 했습니다. 연구소 개소 이래 10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32건을 센터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정보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한 국가 한옥 포털 운영을 해서 현재 8만 6천여 분이 한옥센터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내용들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한옥 고치는 책 1, 2, 3이라든지 한옥 마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내빈들한테 선물로 나눠드렸던 그 영문 책자가 있습니다. 그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영문화해서 지금 해외 공관이라든지 외국에 이제 저희들이 배포해 주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편적 건축 유형으로서의 한옥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저희의 그 전략들입니다. 3화 4이입니다. 4역이라고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4역이 아니고 4이입니다. 세계화, 산업화, 체계화를 이루어내고 이걸 통해서 쉽게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주하기 편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한옥이 되는 것이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옥에 대한 목표입니다. 전 한반도를 한옥으로 덮겠다는 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짓고, 특히 공공건축물,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건축물들은 이미 지금 많은 호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한옥으로 좀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진이 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진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임유경 센터장님께서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임유경입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 지금은 자리를 떠나셨는데요. 국건위원장님께서 공공건축과 생활공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까 초대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작하실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공공건축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007년부터 연구소에서 수행했던 공공건축 과제들을 한번 쭉 늘어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총 세보니까 이제 42건의 자체 과제 및 수탁 과제들을 했고, 이게 전체 연구의 한 12.5% 정도를 공공건축 연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을 보면, 그러니까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공공청사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와 같은 보육과 교육시설, 그리고 또 단독주택지의 어떤 생활 중심 시설 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유형의 공공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주제 측면에서도 봤을 때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해서 탐색하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건축의 통합화, 그리고 디자인 품질, 또 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리모델링과 공공건축물 재배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초 및 정책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공공기관들의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는 지원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11년에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지원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를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연구소에서 행정연구원과 협동으로 이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연구를 하면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규정이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었고, 2014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공공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업무, 그리고 기초가 되는 연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어떤 원칙과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복지를 위한 윤리적 공공성,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구적 공공성, 참여가 보장되는 담론적 공공성이라는 원칙 하에 최적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건축을 실현을 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이 외에도 이제 공공건축의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제도와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의 바탕이 되는 이제 기초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이것들을 관련 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직접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업무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공공건축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기획의 내실화, 건축 계획의 전문화, 과정과 절차의 합리화라는 목표 하에 공공건축의 가치를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총 735건의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를 하였고,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롯데월드 타워 연면적의 14.5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이제 공공건축을 만드는 일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기본 구상 및 기획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신진건축사 대상 시범사업 설계 공모를 이제 국토부와 같이 이제 대행을 하는 업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그 이후 단계, 즉 설계 공모와 디자인 관리를 지원을 하는 업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발간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개정과 같은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되는 법 제도의 개선을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건축 설계 가이드라든지 제한 공모 운영 가이드 등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여러 다른 사업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제 답사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내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정보 구축 관련입니다. 저희 일단 센터 내부에서는 그 센터에서 수행하는 여러 법정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적 기반의 공공건축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공공건축의 조성과 또 어떤 사업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아서 통계집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공공건축의 어떤 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어린이집의 어떤 증감률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자료집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 발간 및 배포입니다. 공공건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이용자라든지 또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그러니까 공공건축 조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공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이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이나 이용자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공무원은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그러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굉장히 그 조정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정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요 업무와 성과 중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좋은 공공건축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떤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공건축 조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여러 유관기관과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로는 공공자산을 조성 관리하는 주요국의 기관들의 네트워크인 그 TWN이라는 네트워크의 회원국으로 참여해서 2015년부터 참여해서 주제를 발표하고 이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10년이 이제 지나왔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이제 생활 공간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영주시인데요. 영주시의 이 철도와 또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쇠락했던 삼각지 지역이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공공공간이 있는 장소로 변모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의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뭐 댄스를 하거나 아니면 노래방을 이용을 하는 등 굉장히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국토부 의뢰로 신진건축사 설계 공모 대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2014년 10월에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수행한 사업인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별 고민 없이 이제 PQ로 이제 발주를 하려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설계 공모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서 그것이 이제 잘 반영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이제 저희가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119 안전센터가 어떤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소방관들은 어떤 경무 후에 이렇게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주민들은 또 이러한 안전센터를 거쳐서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안전센터가 설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또 마음껏 안전한 공간에서 뛰놀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계도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설계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설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까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지자체까지 좀 이어져서 여러 지자체들에서는 이제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공공건축 을 어떻게 잘 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노력들 그리고 사례들이 점차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그 구심점 역할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 재창조센터의 박성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와 키워드, 그리고 아우리는 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책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시공간 재창조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변화들을 예측하며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가져야 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흐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2007년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태동은 한 5년, 6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3년에 법제화가 되었고요. 결국 5년, 6년의 준비기를 통해 나타난 도시재생의 1차 정책들이 4년간, 지난 4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선도지역을 13개를 진행해서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6년부터 33개소의 신규 지역, 일반 지역을 뽑아서 이제 4년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46개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굉장히 다른 정책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이 국가 아젠다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이 발족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정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4일에 이제 특위에서 올해 선정한 70여 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향후 5년간 매년 뽑히는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아우리가 지정된 이후에 어떠한 역할들을 정책 추진 그리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아우리는 국토연구원, LH와 함께 2014년 2월에 지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선도지역 관리 모니터링을 5개소 지속하고 있었고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면서 제도 개선 부분과 선도지역 공모 그리고 일반 지역 공모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초반부 정책 지원과 그 정책의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책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마무리 년도에 맞춰서 기존의 선도지역이 어떠한 성과를 가졌으며 어떠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정책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정책 백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시공간 재창조센터에서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 중심 도시재생의 시책을 발굴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빈집 그리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쇠퇴 문제 그리고 활용 가능한 지역 자산 그리고 잠재력 등이 연계된 지역 맞춤형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요. 많은 지자체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신 전문가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들의 보고서와 이런 매뉴얼들을 참고로 하셔서 굉장히 많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노하우와 그런 부분을 종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험이랑 매뉴얼 같은 부분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과 그리고 딱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를 통해서 제공받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협력적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협력적 도시재생이 추진되기 위해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의 사업 참여자들 그리고 잠재적 사업 실행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연계를 통해서 협력적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파트너십의 구축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 건축과 그리고 지역 어르신, 동네 청소년, 그리고 한국 캐비타트, 사회적 기업, 그리고 학생들, 지역대학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모여서 협력적 도시재생을 이루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들의 보고서나 매뉴얼들이나 발간부를 통해서 많은 도시재생에서 소외되실 수 있는 주체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통해서 혜택을 얻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핵심 내용은 4가지 목표로 압축됩니다.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에 강조되고 있었던 부분 이외에도 주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지 재생, 그리고 뉴딜로 대변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세부 추진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향후 도시재생은 도시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대응하는 재생 전략들로 발전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방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 목표 설정을 통해서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유형이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주거지 재생을 강조하기 위한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지역 여건에 따른 예산 지원의 차등을 통해서 기존의 50대 50 매칭이었던 부분을 중소도시는 6대 4로 이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광역에서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 향후 관리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복합개발의 투용자밖에 없었는데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 주택 정비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코워킹 스페이스나 창업 공간에 대한 지원 등의 공적 자금을 민간 부분에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통합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분에서의 이제 부정적 효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외 도시재생의 이슈와 흐름들을 보면은 국내 도시재생이 10년 뒤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95년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의 도시재생을 거쳐서 근린재생, 세태된 근린재생과 공모방식 중심의 그 근린재생을 통해서 주거지재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최근에는 빈집재생이나 경제적 재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해주는 그 빅 아이디어 펀딩 같은 그런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 계획, 공동체 자산화, 지역사회 주도의 소규모 재생 지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이제 중앙보조금 중심의 재생정책에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재생이 융합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산업 경제적 재생과 연결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고용, 복지, 문화 등의 복합적 접근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의 재생 지원 확대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 주도의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도 10년 뒤에는 각 지역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부분으로 공모 방식을 떠나서 이제 확산되는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98년에 재생법이 제정된 이후에 약 15년간의 재생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의 이슈는 민간 도시재생 사업과 협력 강조, 그리고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지역관리 부분, 그리고 입지 적정화 등의 도시 축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빈집 등에 대한 이제 개별적 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선 10년 뒤를 내다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관리가 강조되면서 도시재생 전략 연계성이 굉장히 강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지역과 수요가 없는 지역의 재생 정책들은 이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0년 앞을 내다봤을 때 지금은 도시재생은 어떤 키워드로 가야 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 부분은 현재까지 한 번도 재생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도시 세태와 지역 세태를 갖고 있는 문제 지역에 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갖습니다. 그 핵심엔 사람이 우선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사람의 질을,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좋은 주거 환경, 건강과 안전, 복지 서비스, 따뜻한 공동체, 문화의 향유, 지역 역량 강화, 이것들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 갖고자 하고 있는 삶의 질 증진의 한 재생의 파트들입니다. 또한 아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도시 기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을 증진하면서도 지역의 인식들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권의 활력도를 높이면서 장소적 매력도를 증진시키며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속해 있는 장소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증진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도시재생 뉴딜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을 위해서 저희는 멀리 보고 묵묵히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문화 협업, 이제 건축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계열이라든지 융복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주소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그 경쟁력 향상 기반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과 기술도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다 한쪽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등록건축사의 80%가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나머지 지방 중소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균형 현상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 기반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연구사업에서는 건축 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신규 시장 확대,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이제 15년, 16년, 2년 거쳐서 올해는 조금 더 조사 기반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15년도에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 및 대가 기준이라든지 현업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15년도에는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정지원센터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건축협정 지원 업무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16년도에는 건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이제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아직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대가 기준을 이제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 대가 기준도 마련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도 너무 미흡한 상황이어서 미래 전망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좀 집중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계 산업에 대한 실태를 기초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인구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분야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로서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젊은 건축가들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건축학과를 졸업하거나 설계사무소를 다니다가 새로운 일로 창업을 한 저희는 이제 이거를 건축도시 스타트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그룹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트업 건축도시 스타트업이란 이제 단행본이 이제 연말에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획 업무에서 마케팅, 공간 조성에서 기획 운영 관리까지를 다 일체적으로 하는 그룹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친구들이 건전한 시장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 연구 사업에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이제 제도 개선들도 반영을 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얼마나 고부가가치 산업인지 국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하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올해 그 DB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특히 소규모 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아예 DB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DB를 좀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대규모 건축 시장에서 소규모 건축 시장으로 전환을 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그리고 컨버전 시장들이 지금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 방안들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건축국하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을 개정하는 그 TF를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조금 더 확산해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예방환경연구센터 손동필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발표 오래돼서 다들 지쳤나 봅니다. 이게 사실 예정 시간보다 거의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발표한 PT를 틀어주셨어요. 아마 빨리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PT 없이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기도 하고 다들 지치셨잖아요. 이제 쉴 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의 센터장입니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세프테드 리서치 센터예요. 그래서 세프테드를 연구하는 데예요. 그래서 세프테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를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줄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다음에 경찰에서 자료 제공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측정하기도 쉽고요. 의외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조그마한 회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두 개 다 줄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프테드 리서치 센터,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전에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14년도에도 이제 건축법에 범죄예방 환경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도 범죄예방 환경 건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범죄예방 환경 고시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분들의 노력 하에 저희가 이제 2016년 작년에 이제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서 저희가 연구 예산도 제일 작고 인력도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PPT도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가 세종시 북악면에 세프테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악면에 왜 세웠냐면은 소금길 사업을 한 이후부터 전신이 다 노란색 표지판만 칠하고 있거든요. 세프테드 사업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에 주력을 했나 하면 도농옥합 지역, 시골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명이나 색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에 집중했냐면 농작물이 자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자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룹스 이하 조명을 써야 농작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바꿨고요. 그리고 흔히 노란색으로 진행되는 세프테드 사업에 대한 색깔들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시골에 가보니까요. 어르신들은 노란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큼직큼직한 거 원색으로 된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노란색이 싫었지만 실제로 가보고는 이제 노란색을 좀 더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을 두 개를 냈어요. 첫 번째는 오산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대전 신탄진을 했습니다.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KTX 역세권이 이전하면서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상업 기능들이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이제 여러 일들이 생겼는데 대부분 상가들, 특히나 주상복합 건물들 1층부터 한 3층까지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빈 곳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장기적으로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범죄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을 출입 통제하고 조명하고 CCTV로 막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산시의 한 지역은 이번에 지진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던 필로티 건축물입니다. 오산시의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했던 지역들은 전신이 다 필로티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범죄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저희는 기존까지 범죄 예방 비법들이 대부분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는 거라면 필로티 건축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다 통과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다른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지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획 대상지가 3번 있고요. 그래서 원래 도농복합형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이라고 책이 한 권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살인 한 건에 대한 비용이 170억입니다. 그래서 살인 한 건만 막으면 우리 범죄센터 예산 2억인데 예산의 몇십 배를 사실 이 베너핏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마음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누가 이제 범죄센터를 막든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든 간에 저희는 초기에 가졌던 생각, 살인 한 건만 막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연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